네, 북한이 오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용 수소탄 시험에 성공했다. 이런 발표를 내놓았습니다. 네, 북한의 6차 핵실험 관련 정보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향후 전망을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 국립외교원 신범철 교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센터장님. 일단 그 북한의 이 발표 어느 정도 지금 실험에 성공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예, 북한이 성공했다고 그러니까 북한 주장을 인정한다면 성공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의 분석은 나름대로 또 우리 기준으로 해야 되니까 중요한 것은 성공 여부보다도 어쨌든 북한이 그동안 5번 실험을 했고 이번에 6번째란 말이죠. 예. 그런데 매 회를 거듭할수록 그 위력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높아진 수준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위력이 강해졌어요. 네. 예. 그러니까 북한이 수소탄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게 수소탄일지 아닐지도 우리가 확인하기가 어렵지만 어쨌든 나타난 지진파를 역환산한 북한 이번에 실험한 그 위력은 작년보다도 10배 이렇게 분석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위력이 강해졌다고 하는 점, 그다음에 북한이 주장하는 대로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장착할 만큼 소형화, 경량화 시켰다고 하는 점, 그것 북한 주장대로라면 네.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응책들을 정말 구체적으로 이제 발전시켜야 한다. 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요. 예. 조금 전에 센터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번 핵실험에서 사실 가장 많이 나온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수소탄이라는 겁니다. 이게 어떤 건지 좀 알기 쉽게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어느 정도의 위력을 갖고 있는지도 알려주시죠. 이제 우리가 흔히 원자탄 하면은 이렇게 핵을 분열시켜서 그 분열하는 열로서 이렇게 위력을 발산하는 게 있고, 네. 이번 같이 수소탄이라는 것은 그 분열된 열을 다시 거기다가 이중수, 중수소, 삼중수소를 활용해 가지고 다시 융합을 시켜 가지고서 에너지를 몇 배, 몇십 배, 몇백 배 이렇게 더 이렇게 강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흔한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원자탄은 분열탄이고 이번 수소폭탄은 융합탄이라고 하는데 일반 국민들 시청자들께서는 이렇게 와닿지 않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일반적인 핵폭탄은 히로시마나 나가사키에 폭발한 것이 한 10킬로톤 정도 되는데 수소폭탄은 그거에 한 100배에서 1000배까지 나온다. 그러니까 이 폭발력이 비교가 되지 않는다. 원자탄보다 더 무서운 원자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게 지금 수소탄이 맞는지 아닌지 여부는 좀 다른 나라의 분석들도 종합해 봐야지 알 수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바깥으로 나타난 것은 사실은 지진파의 강도밖에 파악되지 않습니다. 언론에서 보면 일본이 이제 정찰 비행기를 띄워서 혹시라도 공기에 이렇게 유출됐나 그런 성분들을 좀 파악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태껏 한 번도 제대로 그런 것을 제논이라든가 그런 걸 포집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예. 보면 결국 폭발력으로만 우리가 평가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기 네. 때문에 4차 핵실험, 5차 핵실험에서 북한이 자기들은 수소탄이라고 했지만 우리가 그 폭발력을 볼 때 수소탄일 수가 없다. 이 정도 폭발력은 그냥 잘해야 증폭 핵분열탄이다 이렇게 평가했는데요. 이번과 같은 경우는 과거에 비해서 적게는 10배, 또 지진 강도를 다른 나라에서는 다르게 보고 있기 때문에 수십 배 이상 저희가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예. 경우를 따지면 수소탄의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노동신문이 아침에 큼지막한 제목으로 김정은이 핵무기 병기화 사업을 지도했다. 이런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이 병기화 사업이라는 말이 좀 눈여겨볼 만하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 이제 보통 우리가 무기 체계를 개발을 할 때 처음에 무기 체계를 설계를 해서 그걸 시제품을 만들고 그 시제품이 과연 실제 전장에서 사용이 가능한지 그런 것들을 많은 실험을 거치거든요. 예. 개발 과정에서.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왔다고 치면 실제 전장 환경에서 그거를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그것이 이제 일정 기대치에 도달하게 되면 그걸 전력화를 시키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전력화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여기서 병기화라고 얘기한 것은 오늘 북한이 발표했던 대로 지금 북한이 ICBM, 미국을 타격하기 위한 ICBM 개발에 집중을 해왔고 특히 예. 7월 달에 2차례나 발사를 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핵무기라고 하는 것은
핵탄두와 미사일, 운반수단 두 가지가 합쳐야 핵무기거든요. 예. 탄두를 아무리 위력을 강하게 만들어도 정확하게 날려보낼 수 있는 운반수단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북한의 병기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핵탄두와 미사일을 결합시켜서 실제 전장에서 사용 가능한 수준으로 만들어내는 것. 네. 이것이 이제 병기화라고 볼 수 있는데 그동안 사실 미국이나 국제사회는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쏘고 해도 미국을 때리기는 어려울 거야. 그렇게 되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릴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현실화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과거와는 달리 과거에는 군사적인 옵션을 배제한 나머지 방법만을 가지고 핵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이제는 그것까지는 안 되겠다. 군사적인 대응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예. 이렇게 입장이 바뀐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뭐 거의 실전 배치 수준까지 온 것이다. 병기화에 대해서 이런 맥락으로 짚어주셨는데 오늘 북한의 발표 내용을 보면은 좀 기술적인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했거든요. 특히 기술적으로 융합이 잘 이루어졌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했고 뭐 소형화, 경량화 이런 부분도 좀 더 힘주어서 이야기한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수준까지 북한이 지금 기술을 고도화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까? 예, 앞서 말씀드린 그 수소폭탄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핵실험 같은 경우는 수소폭탄이라고 얘기했지만 그 구체적인 핵 융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융합 과정이나 이런 것을 설명하지 못했어요. 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1단계로 우선 핵 분열이 잘 일어났고 2단계로 융합까지 잘 일어났다. 그렇게 구분을 하면서 핵폭탄이 수소폭탄이 갖추고 있는 제반 요소를 설명하는데 집중을 뒀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바깥 세계에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들의 핵무기, 핵탄두 수준이 이제 수소폭탄 수준으로 왔고 그러한 기술을 자기들이 잘 가지고 있다. 그렇게 설명한 거라고 봅니다. 예. 예. 자, 그리고 북한이 발표한 내용 중에 또 눈길을 끄는 부분 중 하나가 우리의 수소탄은 전략적 목적에 따라 고공에서 폭발시켜서 광대한 지역에 대한 초강력 EMP 공격까지 가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걸 좀 쉽게 풀이를 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어떤 용도로 위협을 가한다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수소탄을 전략적인 목적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목적을 어디에다 두느냐 말하자면 EMP라고 하는 것은 전자기탄이라고 네.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위력이 이 가공할 만한 위력을 가지고 있는 폭탄을 고공에서 폭발을 시킴으로써 거기서 나오는 전자기파를 이용을 해서 상대방, 다시 말하면 공격 대상 그 나라의 군 지휘 모든 체계를 마비시키는 네. 말하자면 지휘 통신이라든지 또 무기의 가동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일시적으로 마비시키는 목적으로 한다면은 이런 전략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전자 장비가 다 먹통이 되나요? 먹통이 되는 거죠. 다 예. 스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통신도 안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미사일을 발사하려도 안 되는 것이고 요즘은 대부분의 무기들이 다 이렇게 전자화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을 마비시켜 버리면 움직일 수가 없는 것이지요. 네. 그러니까 그런 목적으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더 고도를 낮춰서 낮은 고도에서 이 폭발시켜서 인명 또 그 가공한 그런 위력으로 목표를 달성하려고 할 수도 있고 예. 그런 능력을 모두 갖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작년 9월에 5차 핵실험할 때 북한이 발표한 내용을 자세히 다시 한번 상기해 보면 그때 당시에는 북한이 핵탄두를 소형화, 경량화, 규격화, 표준화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핵탄두를 만들어서 북한이 가지고 있는 단거리 미사일부터 장거리 미사일까지 모두 착착착착 맞춰서 할 수 있는 그런 대량 생산 체계를 갖췄다는 걸 작년에 이제 강조했어요. 네. 예. 그런데 이번에 특징은 ICBM, 특히 미국을 겨냥해서 그러니까 최근에 미국과 정말 비핵화냐 아니냐 하는 것을 놓고 미국과 북한이 지금 맞대응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 속에서 김정은으로서는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이 나의 말을 존중하기 시작했다. 자세를 낮추고 뭔가 대화의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좀 이렇게 조절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무슨 소리야? 나는 역량을 다 갖추고 있어. 그래서 지난 8월 29일 날 실사격을 처음으로 중거리 미사일 실사격을 했고 예. 이번에 생각보다 빠르게 지금 핵실험, 6차 핵실험으로 맞서고 있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전에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습니다. ICBM급
어떤 미사일 발사였다라고 우리 정부는 이제 평가를 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뭐 한 달여 만에 이렇게 핵실험을 추가적으로 감행을 하면서 미국 입장에서는 뭐 사실상의 레드라인을 넘어선 것이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더라고요. 레드라인과 관련해서 좀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레드라인이라는 것은 어떠한 선을 넘었을 때 무력 사용까지 고려할 수 있다는 그런 라인을 의미하는 건데요. 물론 뭐 다른 조건을 붙이면 그것이 조건이 되겠지만요. 미국이 전통적으로 사용하는 레드라인은 어떠한 특정 기준을 넘었을 때 무력 사용을 가능성을 열어놓는 라인인데 ICBM 개발만으로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무력 사용할 것인가는 저는 그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예. 가지 제한 요인이 있죠. 그래서 저는 북한이 그러한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그러한 사용이 임박했을 때가 진정한 레드라인이고 예. 그때는 미국은 무력을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수용할 수 있는 대북 정책 그런 북핵 문제의 기준점이 있을 텐데 미국은 북한이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개발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이전에 보다 강력한 수단을 통해서 비핵화를 갖다가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이 미국이 생각하는 레드라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레드라인은 북한이 ICBM을 완성하고 핵탄두를 탑재해서 무기화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기준으로 따져본다면 이미 레드라인을 넘은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이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표현만으로 보면 예. 지금 이제 일단 ICBM이 완성이 되고, 그러니까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완성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미사일의 탄두를 소형화, 경량화해서 아주 위력이 높은 탄두를 장착해서 발사할 수 있는 역량이 이제 완성됐을 때, 네. 이제 그걸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예. 지금 레드라인은 미국이 한 번도 이것이 레드라인이라고 말한 적은 없거든요. 일단 나름대로 한번 상정을 해본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결국 미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그 역량을 이제는 현실로 인식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ICBM을 지난번 7월 달에 2번을 발사했는데 우리가 굳이 ICBM에다 뒤에다 급이라고 하는 표현을 붙이고 있거든요. 네. 이건 뭐냐면 ICBM, 다시 말하면 사거리는 충분히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데 마지막 관문으로 여기는 대기권을 재진입할 수 있는 역량. 그동안은 고각 발사를 했단 말이에요. 지난번은 7월 달에 발사한 것 고각 발사했는데 정상 각도로 발사했을 때 과연 재진입을 해서 그 탄두가 온전한 상태에서 목표 지점을 타격할 수 있느냐. 대기권을 나갔다 들어오면서 탈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뭐 그런 타고 점들을 일그러지고 잘 보완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직은 검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예. 전문가들은 아직은 그 관문이 남아있다. 따라서 급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이럴 거예요. 아까 신 교수님 말씀하신 것이 레드라인이라고만 한다면 북한 김정은이 워싱턴이나 뉴욕이나 미국 전 지역을 타격할 수 있는 역량을 다 갖추고 언제라도 김정은이 마음만 먹으면 명령만 내리면 오늘 핵실험하듯이 사인만 하면 바로 타격할 수 있는, 그래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그건 미국 대통령으로서 감내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예. 그때는 모든 수단을 다 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막지 못했다. 네. 이제는 언제라도 미국 국민이 위협에 노출돼 있다. 그렇다면 그런 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예. 라는 추정이 가능하지요. 네, 우리의 그런 레드라인 관련 그 내용과 관련해서 북한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노동신문 관영 매체를 통해서 아예 우리를 무시하는 것이 정말 한반도 운전자론을 내건 우리에게 좀 더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렇습니다. 레드라인 언급 자체가 주제 넘은 망동이다. 한반도의 핵 문제는 북한과 미국 사이에 해결해야 할 문제다. 이렇게 관영 매체를 통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여기 지금 화면에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외에 또 다음 줄에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 무슨 운전석이니 뭐니 하면서 처지에 어울리지 않는 헛소리를 한다. 이렇게 강하게 맹비난했거든요. 한반도 그중에서 이제 남한의 코리아 패싱 문제가 이런 측면에서 좀 대두되는 것 같아요. 저거 새로운 이야기 아닙니다. 북한은 핵 개발 초기 단계부터 지금까지 이 문제는 한국을
넘어서 미국하고 승부를 하려고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통미봉남이라는 이야기를 누누이 해왔던 거고요. 저러한 북한의 입장은 바뀌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렇지만 우리 입장에선 그게 발생하지 않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철저한 한미 공조를 통해서 북한이 한국의 이익을 무시한 채 미국과 합의를 하려는 걸 막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그러한 행동을 시도조차 할 수 없도록 한미 공조 그리고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이 있을지는 잠시 후에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당초 전문가들 사이에선 사실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았습니다. 다만 시기가 예상보다 좀 빨라진 것 같아요. 원래는 구구절에 할 것이다라는 예상이 많았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글쎄요, 이제 어떤 이유로 그렇게 했는지 저도 오늘 12시 넘어서 이런 속보가 나오는 걸 보면서 김정은이 왜 이렇게 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잠시 하면서 네. 좀 의아했거든요. 왜냐하면 아침만 해도 북한이 그런 걸 공개했지 않습니까? 북한 매체를 통해서 그 ICBM에 장착할 수소탄의 모형을 공개했어요. 예. 그다음에 설계도도 일부 보여줬고 그런 걸 보면서 김정은이 이걸 보여주는 걸 보니까 작년 3월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 작년 3월에 북한이 핵탄두 모형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리고 그걸 바로 핵실험으로 연결하지 않고 한 6개월쯤 뒤에 이제 핵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좀 이걸 가지고 좀 협박을 하고 그다음에 잘 안 먹히면 실험을 하겠지 생각했는데 그 생각을 하는 찰나에 핵 버튼을 눌러버린 거예요. 예. 왜 오늘일까요? 그래서 그 이유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제 북한은 이런 실험을 할 때 군사적인 그런 목적도 있지만 정치적인 효과를 극대화하려고 하는 그 의도가 많았기 때문에 중요한 계기 때마다 했어요. 그래서 네. 조금 전에 9일 또는 10월, 10일 얘기했던 것도 과거의 행태가 그랬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예. 그런데 오늘은 그럼 무슨 날인가? 특별한 날이 없다. 가만 보니까 중국이 주관해서 여는 그 브릭스 회의, 예. 국제 회의가 오늘 열리는 날이다.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이 심혈을 기울여서 러시아와 인도와 이 브라질 이런 나라들을 초청을 해서 예. 중국의 위상을 좀 과시하려고 하는 그 회의를 먹칠하는 이건 뭐냐면 그동안 북한은 여러 차례 중국에 대한 불만을 표시했죠. 네. 특히 큰 나라 말이 줏대도 없이 미국의 조알이고 미국이 원하는 대로 따라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표시를 했는데 굳이 그 날짜를 고려한다면 그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김정은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무언가에 쫓기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이렇게 쫓기다 보면은 또 어떤 수순을 밟게 될지 북한이 다음 절차를 어떻게 보여줄지도 궁금한데요. 이제 뭐 예전에 무택동의 양탄일성이라는 이야기도 했고 북한은 핵폭탄 그러니까 옛날 원자탄과 그리고 수소폭탄을 다 가지고 있고 미사일까지 가지려고 합니다. 그 미사일도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궁극적인 그 목표로 삼고 있는 거죠. 예. 지금 북한의 도발을 전 연쇄 도발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단거리 탄도미사일 그리고 화성 12형 일본 열도 상공으로 이렇게 발사한 거 이번에 핵실험. 그럼 남아 있는 거는 화성 14형 실거리 사격, 실거리 실험이 될 텐데 예. 근데 그거는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앞서 우리 문 장군님께서도 잘 설명해 주셨지만 재진입 기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북한이 입증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실험을 하면 성공해야지 그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는 거지 도중에 분해돼 버리거나 그렇게 하면 오히려 그 도발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기술적 수준이 뒷받침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핵폭탄 능력은 어느 정도 입증했음에도 불구하고 화성 12형 다음에 14형으로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징검다리 도발이 아닐까도 저는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튼 북한은 화성 14형의 실거리 사격을 반드시 하려고 할 겁니다. 예. 네. 자, 사실 북한이 지금도 계속해서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그래서 유엔 안보리 결의 2371호가 나온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용지물이 된 걸까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안보리 결의들이 그건 여러 차례 나왔어요. 네. 그런데 사실상 그 안보리 결의가 북한을 아프게 하질 못했습니다. 말하자면 김정은의 독주를 막는 데는 결과적으로 별 아픔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2371호는 제대로만 이행이 된다면 김정은에게 상당히 아픔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 아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려면 최소한 6개월 이상 지속이 돼야 돼요. 네. 그런데 북한이 지금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2371호에서 제외됐던 조치들, 이를테면 북한에게 원유 수출을 중단하는 조치라든지 네. 또는 이미 그동안 루프홀, 구멍으로 지적돼 왔던 북한이 외화를 얻는 주 수입원이 해외 근로자 파견이에요. 네. 예. 근데 2371호에서는 이미 파견된 근로자는 그냥 놔두었단 말이죠. 신규 근로자만 막는 걸로. 그런데 앞으로 추가 결의가 나온다면 아마 이미 파견된 근로자도 철수시키도록 강요하는 그런 조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다음에 아직은 북한의 금융망, 다시 말하면 돈이 들어가는 그 망을 완벽하게 차단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 지난번에 틸러슨 장관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군사적인 옵션으로 이르기까지 비군사적인 그런 선택지들이 아직 한 반 이상 남아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국제사회는 김정은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김정은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제사회로부터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고 예. 자기들이 원하는 대화의 판에 미국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 이건 다 부질없는 것이다. 이건 결코 이루어질 수도 없는 것이고 이렇게 하면 김정은 너는 죽는다 라고 하는 것을 어떤 형태로 분명히 보여줘야 되는데 네. 예. 이번에 국제사회가 단결해서 보여주지 못한다면 김정은의 행보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 예.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유념해야 된다고 봅니다. 뭐 아직까지 미국에서는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았지만 트윗에 이렇게 글을 남겼죠. 미국의 적대적이고 위험한 말과 행동이다, 이런 식으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남겼는데, 그 말씀하신 중간에 나왔던 그 북한에 대한 그 원유 수출, 이게 좀 그 봉쇄하자는 의견이 있었지만은 이게 중국이 역할을 좀 상대적으로 많이 못 해주면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번 다시 한번 추진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저는 무조건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압박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 수준으로 이르지 못해서는 북한이 대화로 복귀할 동인이 없는 거죠. 지금 현 상황에서 경제는 나름대로 작년에 4% 가까운 성장을 했다고 하고 핵 능력은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데 김정은이 왜 대화를 하겠습니까? 따라서 어떤 방식, 뭐 지금 사실 중국을 설득하는 거는 한계에 도달했다고 생각해요. 따라서 만약에 중국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중국 너희들에게도 큰 손실이 따른다는 그 정도 압력은 줘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행사라든가 아니면 또 한국이나 일본에 대한 핵무장 시사, 물론 핵무장을 시켜주기는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그 정도의 그러한 강력한 의지가 아니면 중국을 움직이기 어렵다. 따라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한미가 먼저 공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정의용 우리 안보실장과 맥마스터 국가안보보좌관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 그런 내용을 던지면서 미국이 먼저 주도적으로 이런 강력한 안들을 가지고 중국을 설득하면은 저는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예. 지금까지 보십시오. 20여 년간의 핵 협상 과정에서 중국이 과연 얼마나 큰 손실을 입었을까요? 별로 없습니다. 뭐 중국 기업들 몇 개 정도 제재받아서 손해 입은 거 말고는 오히려 중국은 그것을 전략적 위상에 활용해 왔습니다. 예. 육자회담 의장국이죠, 중국이. 미국이 이런 일들 생길 때마다 중국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 상황을 어떻게 보면 즐겨왔던 건데 이제 중국도 북한 문제에 협조하지 않으면 자국의 이익에 손실이 발생한다 하는 그것을 알릴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참 지금 상황에서 중국의 역할에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후 1시 30분에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전체 회의를 긴급 소집했는데요. 문 대통령의 발표 내용을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이번 도발은 유엔 안보리 결의들의 명백한 위반일 뿐만 아니라 국제 평화와 안전에 대한 매우 심각한 도전으로서 강력히 추탄합니다. 정부는 이번 북한의 도발에 대해 국제사회와 힘을 모아 강력한 응징 방안을 강구할 것이며 북한으로 하여금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해나갈 것입니다. 북한은 하루속히 핵미사일 개발 계획을 중단할 것임을 선언하고 대화의 길로 나와야 할 것입니다. 외교안보부처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이 핵미사일 계획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비가역적인 방법으로 포기하도록
모든 외교적 방법을 강구해 나가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군은 한미 동맹 차원의 굳건한 연합 방위 태세를 바탕으로 이번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철저히 준비하여 시행토록 할 것이며 북한의 추가적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만전의 대비 태세를 갖추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국제사회와 함께 최고로 강한 응징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최고로 강한 응징 방안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도 있고 또 국제사회와 함께 할 수 있는 일도 있거든요. 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유엔 안보리를 소집하기로 했으니까 우리 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제사회가 이제는 2371호보다 훨씬 강도가 높은, 그래서 김정은이 뼈저린 후회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강력한 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 필요한 것이거든요. 예. 대통령이 오늘 하신 말씀 중에 고립과 응징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네. 응징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한 일에 대해서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동안 대가를 지불 못했습니다. 대가를 지불하려고 할 때마다 중국이 반대했고 러시아가 딴지를 걸었어요. 네. 그리고 사실은 국제사회가 제대로 하지를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20여 년 동안 이런 상태에 온 것이거든요. 김정은도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우리가 6차 핵실험을 해도 국제사회가 뻔해 안 될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중국은 우리를 버리지 못한다. 미국은 우리를 결코 때리지 못한다. 미국이 때리려고 그러면 한국이 바지 가정이를 붙잡고 미국을 말릴 거야. 예. 뭐 위험할 거 없어. 이런 착각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것이 착각이 아니라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줘야 되는데 예. 그러려면은 결국은 말씀하신 대로 김정은의 급소를 조일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이번에 분명히 해야 된다. 그런데 조여서 죽이라는 얘기 아니라 조여서 내려놓도록 뜻을 바꾸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대화를 통해서 대화의 자리에 나오도록 끌어내는 그런 조치가 필요한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고립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어요. 네. 고립. 아직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러시아를 비롯해서 아직 고립되지 않고 있거든요. 정말 제대로 고립되려면 유럽과 국제사회가 정말 아까 얘기했던 그런 근로자들을 다 내보내고 그다음에 외교관계도 단절을 하고 정말 김정은이가 운신의 폭이 없도록 그렇게 해서 이건 핵과 미사일이 나를 보호해 줄 줄 알았는데 결국은 내가 망하게 생겼네. 그런 생각을 가져야만 생각을 바꿀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국제사회가 단호하게 하고 우리도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대통령과 정부는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과 국토와 대한민국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북한이 핵 미사일을 끝내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협한다면 예. 우리 대통령과 정부는 우리는 어떤 수단도 우리는 배제하지 않는다. 네. 그 어떤 수단도 우리는 다 가질 것이다. 그걸 그런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지 않으면 김정은을 꺾을 수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런 논의들이 많이 있어 왔지만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이냐가 좀 중요할 텐데요. 뭐 한미 합참의장 같은 경우는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한미 군사적 대응 방안을 준비해서 시행하기로 했다. 이런 발표도 내놓았는데 좀 구체적인 보관이 있을까요? 예, 뭐 우리가 늘 해오던 것이 미국의 전략 자산을 갖다가 잠시 전개했거나 또는 뭐 이번에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뭐 순환전 배치해가지고 항상 한반도에 항상 미국의 전략 자산 중 어떤 것이 와 있도록 그렇게 하는 합의를 했는데요.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환자가 발생했는데 진통제라고 생각해요. 네. 근본적인 처방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간의 노력으로 재래식 분야에서는 북한에 대한 억제력을 어느 정도 확보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국제 비확산 체제라든가 한미 관계 또는 주변국 관계로 해서 핵 억제 분야에서는 우리가 많은 것을 내려놓고 있어요. 예. 이 분야를 우리가 어떻게 독자적으로 갖춰 나갈 것이냐 또는 한미 동맹 체계에서 갖춰 나갈 것이냐 하는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예. 몇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이제 전략자산 순환 배치까지 이렇게 진행이 됐으면 그 다음 단계로 저희가 고민할 수 있는 게 핵 공유라고 하는 거죠. 뭐 어떤 일부에서는 핵 공유가 별거 아니라고 하지만 뭐냐면은 평소에는 전술핵이 한국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그걸 갖다가 유사시를 가정해서 그런 훈련을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전술핵이
배치됐을 때 우리가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전 준비를 하는 건데요. 나토 같은 경우에는 전술핵이 있는 국가들이 그런 훈련을 합니다. 네.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 같은 여건에서 전술핵을 바로 지금 당장 갖다 놓는다면은 국내 반대라든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대프콘이 어느 정도 상승하면 미국이 전술핵 배치가 이렇게 전개되고 전술핵이 그게 우리나라 전투기가 탑재돼서 사용될 수 있다 하는 식의 어떻게 보면 미국의 안보 공약이 강화된 거죠. 예. 근데 이거로도 만족할 수가 없는 수준이 있습니다. 북한이 정말로 ICBM까지 완성된다면은 그러한 공약은 또 어떻게 말로만 그칠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안 올 수가 있단 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단계에 가서는 우리도 전술핵을 아예 배치해 놓는다. 그런 약속을 받아내는 거죠. 전술핵 배치가 왜 중요하냐면은 핵으로 공격받았을 때 핵으로 보복하는 것이 핵억제의 본질이거든요. 예. 그런데 전술핵이 여기 있으면 그 용도는 북한이 핵으로 공격했을 때 바로 핵으로 보복하라는 용도로 이미 사전 승인이 됐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따라서 신뢰도가 높은 거죠. 근데 전술핵이 없다고 할 때는 미국이 핵으로 한국이 공격을 받았을 때 과연 핵을 사용할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절차를 갖다가 간소화시켜 주기 때문에 그러한 전략적 의미에서도 전술핵의 가치는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제 전술핵 논의가 이제 정치권에서 이제 중심을 이루어지고 그렇죠. 있는데 저는 정치권에서 그런 이야기를 더 활성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부는 신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미칠 수 있는 파장이 있거든요. 전술핵 얘기를 지금 꺼내는 것이 중국을 통해서 북한을 압박하는 것보다 좋으냐 그런 고민을 해야 되는데 아닐 수는 있어요. 예. 그런 판단은 정부가 신중하게 해야 돼요. 하지만 옵션으로서 그런 것은 갖고 있고 그런 것은 물밑에서 미국과 논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전술핵만 가지고도 안 될 단계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이제는 ICBM에 핵을 탑재할 능력이 있는데 그 단계는 저는 전술핵을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북한이 원하는 것은 제재 해제예요. 동결과 제재 해제 이런 부분으로 갈 텐데 그때 미국이 우리의 뜻과 반하게 북한에 대한 제재 해제를 갖다가 고려한다. 마치 북한이 원하고 있는 북미 간 빅딜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에 미국도 어쩔 수 없이 수용하는 움직임을 보인다. 그때는 한국도 핵무장을 시켜놓고 너희들이 글로 가야 된다 하는 확고한 의지를 가져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단계별로 우리의 핵 옵션도 커져가는 점증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핵 옵션이라는 것이 우리가 당장 전쟁을 치르자 이런 목적이 아니라 최소한의 어떤 비대칭으로 기울어져 있는 현 상황을 좀 대칭적으로 균형을 맞추자 이런 논의인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자유한국당에서 전술핵 배치를 당론으로 정하는 등 이쪽에 대해서 무게중심을 싣는 움직임이 있지만 민주당 추미애 대표 같은 경우는 긴장 고조, 한반도 내에서의 긴장을 더 부추기게 된다. 반대 입장이거든요. 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좀 불안한 게 사실이고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물론 이런 주장도 있고 저런 주장도 있고 뭐 다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결국 우리가 당면한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 국민을 지키고 그다음에 김정은의 손에서 핵을 내려놓도록 만드는 일 이게 이제 두 가지가 중요한 관제란 말이죠. 네. 예.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그 우리의 당면 과제, 우리의 목표를 달성을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이제 전술핵은 이미 우리가 1991년까지 한반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미국의 어떤 전략에 따라서 그것이 철수가 된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북한이 요구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 북한의 핵 문제가 불거졌었고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라고 하는 것을 남북 간에 합의를 했습니다. 예. 북한은 지금 핵 문제에서 나만 빠져 얘기를 하지만 그때 이미 핵 문제를 남북 간에 해결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문서로 합의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과 미국은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합의하고 그 선언에 따라서 핵을 포기할 걸로 믿고 전술핵을 철수했단 말이죠. 예. 그런데 그것과 전혀 달리 지금 26년이 흐른 지금은 북한은 완전히 지금 핵을 뭐 50개니 100개니 이렇게 지금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냥 계속 열중시하고 그때 한반도 비핵화 선언 북한은 완전히 지금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 놓고 지금 핵을 개발했는데 우리는 그럼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 얽매여야 할 그런 구속될 이유가 있는가 하는 핵 확산 부분이죠. 금지 조약도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핵 확산 금지 조약은 우리가 스스로 핵을 개발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비핵화, 다시 말하면 핵의 평화적 이용 정책을 포기하고 NPT라고 하는 것은 핵을 평화적으로 이용하고 무기화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하면 NPT 회원국으로서 핵의 평화적 이용을 보장받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 스스로 핵을 개발한다면 NPT를 위반하는 것이지만 미국이 주한미군에게 전술핵을 갖다 놓는 것은 그것과 별개다. 네. 따라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비핵화 정책을 포기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서도 논란이 있는 것인데 어쨌든 이것저것을 떠나서 우리로서는 우리의 안전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어떤 것이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가 하는 것들을 이건 되고 저건 안 되고 이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놓고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검토하고 준비해 나가는 네. 이것이 이제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예. 이번이 사실 6차 핵실험이기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된 이후로는 첫 번째 핵실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미국의 대응에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 워낙 또 예측 불가능한 인물이기 때문에 이번에 미국이 군사 옵션을 포함해서 전방위 압박에 나설 것이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예, 뭐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엔 군사적 옵션과 경제적 옵션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다만 군사적 옵션도 사실은 세분화해서 봐야 되거든요. 자신들의 전략 자산을 한반도에 배치해서 북한을 압박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는 어떻게 보면 강도를 높이는 위협 수준을 증강시키는 것도 있고 또 나아가서는 정말 북한에 대한 공격도 생각할 수 있는데 네. 그 단계가 따르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전략 자산 전개하고 그 압박하는 수준을 넘어선 행동은 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죠. 그리고 아직은 중국하고의 협상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런 수단을 활용해서 중국을 압박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세컨더리 보이콧 가능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지금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우리 정부는 미국에게 요청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강력한 군사적 옵션, 우리도 좀 준비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두 분이 밝혀주셨는데 그 외에 어떤 외교적인 혹은 대화 측면에서의 어떤 우리의 시도해볼 수 있는 여력은 없습니까? 예, 지금으로서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얘기를 했지만 물론 궁극적으로는 대화를 통해서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요. 네. 그런데 결국은 북한이 그런 선택, 국제사회의 요구에 응하느냐 응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이제 가장 관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서는 그럼 미국, 중국에게만 요구하고 우리가 할 일은 그럼 아무것도 없느냐? 우리가 할 일도 있거든요. 예.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하나하나 찾아봐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국제사회가 다시 말하면 미국이나 일본이 북한을 향한 양제 제재 또는 세컨더리 보이콧, 제3자 제재 이런 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러 가지 뭐 한중 관계라든지 우리의 경제적인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주저하고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찾아서 예. 해나가는 노력 이것이 지금 중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북한의 6차 핵실험이 오늘 감행이 됐고요. 저희가 오늘 그 핵실험 상황 조목조목 따져봤고 앞으로의 전망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국가전략연구원의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 국립외교원 신범철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